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측근 회사가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거론하며 김 여사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폭염이 절정을 지나며 서울이 12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지만 주말까지도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에 이르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17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도 이어지는 첫 특검 조사입니다.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어떻게 예정된 조사 시간에 출석을 할까요? 네, 내란 특검이 통보한 소환 시간까지는 약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고검으로 올 예정인데 특검팀은 현관에 별도의 포토라인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일반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까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진 만큼 오늘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특검팀은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특검팀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의의 실체 규명을 위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과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임종득 의원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에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며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음식 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비대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보좌진 탓을 하며 내로남불식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입니다. 야당에는 묻지마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청문회에서 한 명의 낙마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급진적이고 졸속인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윤상현 의원실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 임종득 의원 사무실도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측근 회사가 여러 대기업에서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고쳐 수사를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일당, 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와 관련된 회사가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자 코바나 콘텐츠 감사를 지낸 김 씨는 현재 해외에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설립에 참여한 김모 씨는 김건희 여사 집안의 집사로 불립니다. 김 여사와 대학원 동문인 김 씨는 코바나 콘텐츠에 감사를 지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연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사모펀드를 통해 2023년 6월 약 18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한 곳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유수의 대기업과 금융권이었습니다. 김 씨 측이 이 과정에서 지분을 팔아 46억 원가량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집사 게이트라 명명하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사 게이트가 특검법에 정한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인 김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소환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막혀있는 상황이라서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일단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에 참여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IMS 모빌리티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2023년 당시 사모펀드의 투자와 김 씨의 투자금 수령 과정은 명백히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이 직접 대면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3국의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오늘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일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영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한미일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노력이 세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우선 과제는 억지력을 재확립하는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해 세 나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삼국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결속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통합망료장이 한국을 방문한 건 15년 만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는 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영내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입니다. 인상률은 2.9%에 그쳐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표결 대신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게 인상률이 제시된 데 대해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크게 반발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저임금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던 노동자들입니다. 이후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430원, 경영계는 1,230원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노동계 대표 절반에 해당하는 민주노총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노총 역시 합의 직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보다는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전체 우리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끝물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겹겹이 쌓인 고기압 때문인데 다음 주 고기압이 흩어지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둘러싸인 도심. 아스팔트 도로의 온도는 60도를 넘어서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까지 동원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7월부터 더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도 고온건조한 동풍이 밀려들며 서쪽 지역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끝모를 폭염을 불러온 건 우리나라에 겹겹이 쌓인 고기압입니다. 동쪽에서 온 대기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서쪽 티베트 고기압까지 대기 상층으로 확장해 열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7월 말 장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 상층을 덮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이상 빠르게 올여름은 북극발 찬공기도 실종됐습니다. 북극 제트기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북극진동지수는 5월 하순부터 줄곧 양해 상태. 제트기류가 강해 북극 한기가 중위도로 못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북극진동이 양해 이상일 때에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평년보다 덥고 주말까지 이런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고기압은 흩어지겠지만 이번엔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오며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수증기 공급이 늘면서 다음 주 중후반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호우 수준의 장맛비가 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했습니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기존의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수급자가 폭염 상황에서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70여만 원인 연간 전체 지원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지급 절차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비 쿠폰 형태의 지원금 지급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비 쿠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김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반갑긴 하지만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은 더 막막합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문자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뭐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데 나 신청 방법도 모르고. 소비 쿠폰 신청은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각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지역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주엔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별도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 관련 안내문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각동 주민센터에 단기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90%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정률제로 개정하기로 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이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반발하면서 정부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심장질환에 고혈압, 당뇨까지 매일 먹는 양만 30알이 넘습니다. 한 달 수입은 생계급여 76만 원이 전부. 가장 무서운 게 병원 진료비입니다. 만일에 이게서 진료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못 가지 병원. 못 가고 그냥 뭐 어지간한 거는 진통제로 때우고. 정부가 의료급여 정액제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온다면 정액제인 지금은 동네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률제에선 진료비의 비율에 따라 동네 의원 4,000원, 2차 병원 6,000원, 상급 종합병원은 8,000원을 내야 합니다. 내는 돈이 지금보다 4배가량 많아지는 겁니다. 몇천 원 오르는 것도 부담인 수급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정률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주장합니다. 정부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진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오늘 처음 뵀으니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말씀을.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인 156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걷어들이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강력함이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대적 관세 도입 후 기술주와 산업주,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천장을 뚫고 있다면서 연준은 신속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리를 3%포인트 내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또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겁니다. 이달 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고 최근엔 그의 사임까지 언급했습니다.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it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Why don't you call for his resignation?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투자자들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뉴욕 주식시장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가상화폐가 천장을 뚫었다는 트럼프의 말도 낙관론에 불을 붙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지난 4월 관세 여파로 주식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한 자산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 여러 지역을 매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굉음에 이은 폭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 도심을 뒤흔든 드론 습격에 일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드론 400여 대로 공습했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입니다. Останні 1,5 місяці через постійний недосип, тому що атаки стали набагато частішими і якимись більш активними, здається.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개하고 러시아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러시아가 공습으로 답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쟁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눴다며 새롭고 다른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hared some ideas and comments which I'll take back to Washington as early as this evening in terms of calls and reflected and perhaps there's something to build on there.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높인 건 우크라이나가 몇 달 내 무너질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확신 때문이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미지수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전후 안전보장 지원을 위한 6번째 의지의 연합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처음 참석했는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는 휴전 즉시 운용할 안전보장군 설치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등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한 데 이어 텔아비브 공항까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하루 만에는 어렵고 1, 2주 안에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는 게 후티 측 주장인데 이스라엘군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홍해에서의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후티는 지난 7일 밤 침몰시킨 화물선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티는 해당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로 향했기 때문에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홍해와 아덴만, 아라비아해에서 운항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سوف تستمر هذه العمليات
حتى 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غزة ورفع الحصار عنها. 가자지구 전역에선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전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어려운 이유로 이스라엘의 비타협적 태도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Israel is serious in its will to achieve a hostage deal and the ceasefire in Gaza, and I believe it is achievable.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하마스와 1-2주 안에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하루 만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하마스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폭염 관련 민원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들어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온열 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개선 등 민원이 있었다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폭염 대비에